삼국지 총나라에서 청렴으로 치면 거의 원탑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니 동화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동화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동화의 자는 유제이며 형주, 남군 출신입니다. 동화가 형주에서 일족을 이끌고 익주로 들어왔다 되어 있는데, 보통 일족을 이끌고 갔다 하면 거의 피난이라 보면 되죠. 이 동화가 동주사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주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정편에서 설명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동주사를 보통 삼보지역과 남양 땅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라 하는데, 서사상으로는 184년 황건적의 남부터 동탁대에 넘어온 피난민들로 보이죠. 특히 남양, 즉 형주 일대의 피난민들은 대부분 황건적의 난 때 넘어왔을 겁니다. 동화에 생년이 나오진 않지만 이때 아마 동화도 넘어왔을 거예요. 동탁 이후 중원이 시끄러울 때에는 오히려 형주가 피난처였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갈량이 동화의 자를 불렀다 해서 제갈량과 연배가 비슷한 거 아니냐, 당시 사대부들은 20살 차이가 나도 벗이라고 하면 자를 부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윤과 예형의 관계죠. 암튼 황건적의 난이 발발하고 한 달 만에 황건적의 대방을 이끄는 장만성이 남양을 함락시켜요. 동화의 출신지인 남군 지강현이 그리 멀지 않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화도의부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강화도의가 장만성을 죽이고 남양 땅을 되찾거든요. 아마 이런 난리통에 넘어왔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동화가 처음 벼슬을 하는 게 유장 밑에서 현장, 현령을 하는데, 동주사들이 본격적으로 초계 관리가 되는 게 바로 유장 때입니다. 이 동주사들이 조위의 모반을 지지하지 않고 유장을 지지하면서 조위가 날아가고, 이때부터 동주사가 유장의 세력에 흡수, 편입되는 거거든요. 동주사들이 임명됐던 관직 사이즈도 딱 현령, 현장 이런 거죠. 참고로 조위 같은 경우에는 유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장이 조위를 믿고 통제가 안 되는 동주사 좀 어떻게 해달라 했는데, 그 조위가 모반을 일으켰던 거예요. 유장 입장에서는 동주사가 조위한테 붙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비가 촉을 꿀꺽했을 때 동화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동주사의 스탠스죠. 유장의 신복들은 절대 안 된다, 유비 들이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군량 싹 불태워라. 그러니까 얼렁뚱땅 유비를 받아들이는데, 또 피난민 출신이다 그러면 동주사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이염을 동주사 일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염은 동주사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염은 조조가 형주를 침탈했을 때 촉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동주사가 완벽하게 유장한테 흡수돼서 조직 자체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암튼 동화가 부임하니 당시 촉이 사치스러운 풍조가 있었다. 얘기한 적 있죠. 익주 땅이 천부지국으로 불리던, 전쟁만 안 나면 상당히 부유한 땅이에요. 이걸 솔선수범해서 성을 검용이라 하죠. 아껴 쓰고 아껴 먹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소비하는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사치를 금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금 시대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 동화가 호족들의 눈밖에 나버립니다. 호족들은 풍족하니까 비싸게 먹고 사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금해버리니까 돈 벌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동화를 저기 도입으로 보내버려라 유장한테 청을 올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관리들 수천 명이 전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유장이 도입으로 전출 안 보내고 2년 정도 더 성도 현령을 시켰다가 네가 정치를 그렇게 잘한다며 하면서 이어 익주태수로 승진시킵니다. 참고로 한나라 13주, 사회교의부까지 가면 14주죠. 이 14주의 한 주로서 익주는 보통 파촉을 얘기하지만 별도 익주군이 따로 있죠. 여긴 남중이에요. 이걸 나중에 제갈량이 운남, 건영 등으로 쪼개는 겁니다. 즉 정치를 잘한다고 하니까 익주군으로 보낸 건데, 여기가 토착 호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민족들 눈치도 봐야 되는 정치 난이도가 헬인 곳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잘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촉당을 털어먹을 때 전술했듯이 딱히 저항 안 하죠. 유비는 바로 동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좌장군부의 속관으로 임명했다. 청렴해서 집구석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렴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사도 허정의 아들이 죽어서 아들 동윤이 비위랑 같이 상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름 관어도 어느 정도 되니까 아버지 메르세데스 벤스인가 한 대 내줘 보이소. 근데 동화가 녹거를 내줍니다. 이거 사람 타는 거 아니에요. 뒤에가 뚫려있는 짐수레인데 굳이 사람이 탄다고 하면 전쟁 때나 개조에서 앉지도 않고 서서 타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는커녕 1톤 용달차, 사실 녹거라 하면 1톤 용달도 아니고 다마스, 라보 이런 거 내준 겁니다. 비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어냈는데 동윤이 계속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이걸 마부가 동화한테 일러 바쳤다. 그러니 동화가 한마디 하는 거죠. 니들 둘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비위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 제갈량이 부하들한테 동화를 평하면서 그가 일하는 7년 동안 아니다 싶은 건 끝까지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다. 니들도 그래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하는 7년 동안 이 대목이죠. 유비가 214년에 촉을 뿔꺽하고 그 동화가 그때 유비군에 인간했거든요. 7년 일하다 죽었으면 당시 횟수로 쳤을 테니 뭐 220년 또는 221년에 죽은 거죠. 이렇게 동화의 몰려는 알 수 있다. 그런데 221년은 유비가 황제에 오른 해입니다. 이때 유비의 부하들이 유비 보고 제위에 오르라고 주청을 올리는데 동화는 명단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병을 앓다가 그 220년 말이나 221년 초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화에 논란거리가 있죠. 동화가 왜 219년 한중왕표에 빠졌느냐. 이게 어디에 이용되냐면 그 조은이 한중왕표에 빠져있으니까 그 조은빠들이 그거 한중왕표에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넣은 거 아니다. 동화도 빠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중왕표의 명단 구성을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 일바에 마초가 올라가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이거예요. 곧 옥량주를 털 건데 마초가 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표에 올린 건 그 융중대의 일환으로 강족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비가 오나라와 싸우기 위해 자기로 출병하지 않고 마초를 선봉으로 해서 관서로 올라갔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관서군을 끌고 마지막까지 조조한테 저항하던 한수가 죽은 지 5년도 안 됐을 때예요. 한수의 사망 이후 리더가 없어서 관서군이 다 조조한테 항복한 거거든요. 한수의 충복, 그 성공령이 조조한테 항복하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한수가 살아있었으면 나는 항복 안 했다. 그리고 허정부터 제갈량, 즉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슬롯은 좌장군부 속관 자리예요. 자신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마초 뒤에 주르륵 넣은 겁니다. 다섯 번째 자리가 약간 겹치는 자리죠. 그 다섯 번째 이름 올린 제갈량은 그 좌장군부 속관이면서 공신의 첫 자리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비가 이 제갈량을 관우 앞에 둔 게 상당히 정치공학적이에요. 이건 재밌는 얘기긴 한데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빠가 허정, 이건 법정의 계책이죠. 허정 따위를 중용해서 허정도 저 정도 대우받는데 나도 유비군에 인간해야겠다. 인재풀을 모으자. 그래서 좌장군부 속관으로 쓴 겁니다. 세 번째는 방위죠. 방위는 유장의 사돈이에요. 이 세 번째 자리는 호족 대표로서 방위를 좌장군부 속관으로 썼다. 이제 이 네 번째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네 번째 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사중랑, 군의중랑장으로서 올라가 있죠. 사실 동화가 그 네 번째에 들어가도 돼요. 동화도 좌장군부 속관으로서 장군중랑장이었거든요. 만약에 동화가 한중왕표에 이름을 올렸다면 네 번째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전술했듯이 다섯 번째부터는 공신들 자리입니다. 그 제갈량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 관우, 장비, 황충, 법정 등등. 그런데 왜 이 네 번째 자리를 사원한테 빼앗겼느냐. 사원이 의조 종사중랑이라 되어 있어요. 그 종사중랑은 각 조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각 조마다 서열이 있을 거예요. 동화도 종사중랑의 관호를 갖고 있었을 건데 서열에서 밀렸다. 사원이라고 하면 사실 기록도 많이 없는데 동화도 사실상 보면 아들 동윤이 촉한사형 일원이죠. 아들 덕에 기록이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사원이 기록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당시에는 사원이 동화보단 중요한 자리를 맡았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추측이고 두 번째로는 유비가 한중왕에 올랐을 때 동화가 이미 좌장군부 속관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서사도 보면 동화가 안팎으로 이것저것 했다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제갈량의 발언을 참고해서 동화가 220년 또는 221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19년부터 이미 건강이 좀 안 좋았다. 왜냐면 동화가 214년 그 좌장군부 속관이 됐다 이후 그 직무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안팎으로 열심히 했는데 청렴해서 돈이 없었다 정도 서사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우사에 가면 그 무장랑이랑 문신랑이 있죠. 이걸 한 구독자분께서 방문하시고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동화는 14문신 중에 6번째로 서 있다고 하는데 이 상들이 그 수연 부분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라 그렇습니다. 150년 넘었어요. 시대를 앞질러 서구의 트렌드에 맞게 손가락으로 피스를 맺히고 있는 동화 되겠습니다. 소중한 추억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구독자이시면서 인스타 닉네임 김푸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범이 깨우며 이르기를 동화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침낭에서 기어나와 답하길 먼저 통솔에 있어서 그가 중랑장의 군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병권을 가지고 병사를 끌었다는 기록은 없어. 그러나 그의 캐릭터를 보면 철저한 통제가 주특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군을 이끌어서도 중간 정도는 했을 것이오. 이에 통솔은 조금 올려서 그 50을 줘도 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동화의 용맹에 대한 기록 역시 없어. 그리하여 38 리메이크에 37을 인용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동화가 지략을 발휘한 기록은 없으나
그가 좌장군부 속관에 임명되고 제갈량과 많은 일을 논한 것으로 보여 당시 제갈량의 자리를 봐서도 대부분이 그 군략이 아닌 통치에 관한 이야기이겠지만 제갈량도 그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보이니 완전 돌대가리는 아닐 것이오. 이에 지력 역시 382 리메이크의 77을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호족들에게는 미움받았으나 백성들에게는 사랑받는 통치자였어. 더욱이 난이도 극상의 남중에서도 인정을 받아 통치를 잘했다 하니 정치는 조금 올려 90을 줄만하오. 그렇다면 메릭은 어떻소? 그는 청렴하게 그지없는 자요. 사대부들이야 그를 칭송하겠지만 무릇 이런 자들은 유도리가 없어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 인기가 없어. 그가 전출되려 할 때 시위를 한 수천 명 중에 그의 부하들도 있었다 하나 이는 그의 정치력에 관한 이야기이지 인간적인 매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오. 그의 커리어가 실무직에서 끝난 것은 아마 유비가 보기에 많은 백관들과 타협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자리에는 적합치 않다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오. 그럼에도 그가 지방 호족들을 제외하면 딱히 척진자들은 없으니 매력은 70 정도면 적당하다보. 평이 끝나자마자 공손범이 귓속말로 소곤거리기를 어제 뭐 물 거 없는지 성문 앞을 서성거리는데 조장군과 관후의 얘기를 엿들었어. 이들이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손찬이 형이 크게 놀라 아니 내가 호랑이를 들이고 말았구나. 이는 마치 왕만과 조고가 손을 잡은 형세이니 어찌하면 좋겠어. 이에 지력 1 공손범이 계책을 내니 이를 역용할 만하오. 지금 즉시 공손을 장군을 불러 고구마 말랭이를 내리시오. 이는 마치 공손술이 외호를 포섭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의심을 하며 이번엔 그대가 공손을 장군과 짬짬이를 하려 하오? 이에 공손범이 실패했다 소리치며 쥐구멍으로 도망가버리고 말았다. 손찬이 형은 충신은 없고 도처에 토비들만 도사리고 있으니 앞날이 깜깜하도다 한탄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총나라 제1청백리 동화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